여러분, 왜 일본 하면 자동차가 떠오르고 한국 하면 반도체가 떠오를까요?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거든요. 그 뒤에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마치 세계 무역의 숨겨진 힘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도구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일단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한 나라의 경제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블럭 쌓듯이 말이죠. 결국 모든 건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힘, 바로 공급과 수요의 문제로 돌아가요. 한 나라가 뭘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뭘 사고 싶어 하는지, 이 둘이 어떻게 만나고 작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우리 모델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그건 바로 한 나라가 가진 생산의 잠재력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저는 이걸 국가의 생산 메뉴판이라고 부르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우리가 식당 메뉴판 보고 뭘 먹을지 고르잖아요. 그것처럼 한 나라도 이 메뉴판 위에서 오늘은 자동차를 더 만들까? 아니면 옷을 더 만들어야 하나? 이걸 선택해야 하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여기 그 메뉴판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완만한 곡선, TT가 바로 한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옷과 식품의 모든 조합을 나타내는 메뉴판이에요. 그럼 이 수많은 조합 중에 대체 뭘 고를까요? 바로 가장 돈이 되는 조합을 찾는 겁니다. 저기 보이는 직선이 시장 가격을 나타내는데 국가는 생산물의 총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가격선과 메뉴판이 딱 한 점에서 만나는 바로 저 Q 지점까지 생산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가격이 왕이라는 겁니다. 가격이야말로 시장의 신호등 같은 거예요. 생산자들한테 이쪽으로 더 생산하세요 하고 초록불을 켜주고 저쪽은 이제 그만하고 빨간불을 켜주는 거죠. 바로 이 가격 신호가 한 나라가 메뉴판의 어느 지점에 설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좋아요. 이제 생산, 즉 공급 쪽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방정식의 나머지 반쪽을 채워야겠죠? 바로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즉 수요를 합쳐서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두 그래프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정말 똑똑한 시각적인 트릭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랄까요? 왼쪽은 우리가 방금 본 생산 메뉴판입니다. 만약 옷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들은 당연히 옷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Q점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요. 오른쪽의 상대 공급 곡선은 바로 이 움직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가격이 이만큼일 때 나라는 옷을 이만큼 공급할 의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왼쪽 메뉴판에서 바로 튀어나온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제 소비자 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곡선들은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 조합들을 연결한 일종의 행복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죠. 만약 무역이 없다면 우리는 딱 우리가 만든 것만 먹고 쓸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소비는 생산 메뉴판, TT, 위에 있는 어딘가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D 지점처럼 생산과 소비가 정확히 일치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국경을 활짝 열고 국제 무역을 시작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급과 모든 나라의 수요를 한데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거대한 세계 시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생산력은 세계 상대 공급 RS 곡선에, 전 세계 사람들의 욕구는 세계 상대 수요 RD 곡선에 담겨 있죠. 그리고 이 둘이 교차하는 바로 저 지점. 저기서 모든 국제 무역을 좌우하는 단 하나의 세계 가격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세계 가격은 교역 조건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파는 물건이랑 내가 사는 물건의 교환 비율이에요. 우리나라의 거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교역 조건이 좋아졌다는 건 똑같은 양의 반도체를 팔아서 전보다 더 많은 원유를 사올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세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생겼어요. 이걸로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나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 무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경제 성장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놀랍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면 오히려 교역 조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품과 경제 가는 산업이 성장하면 교역 조건은 오히려 좋아지고요. 정말 상식하고는 정반대 결과죠.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델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바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옷 수출 대국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옷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게 바로 수출 편향적 성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계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옷을 쏟아내겠죠. 여기 세계 공급, RS, 곡선이 오른쪽으로 확 이동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공급이 늘면 가격은요? 당연히 떨어지죠. 우리의 주력 수출품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더 싸지고 결국 교역 조건은 악화된 겁니다. 뭔가를 더 잘 만들게 됐는데 보상이 가격 하락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번엔 정부 정책을 한번 볼까요?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인 관세랑 수출 기업에 주는 지원금인 수출 보조금, 이 둘은 교역 조건에 있어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자, 관세를 한번 보죠. 정부가 수입품에 세금을 붙이면 당연히 국내에선 그 물건이 비싸지겠죠? 그럼 사람들은 어떨까요? 비싼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더 찾게 될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에 풀리는 우리나라 상품의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수출품이 더 희귀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 결과는 바로 교역 조건 개선입니다. 그럼 수출 보조금은요?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해요. 정부가 말 그대로 기업들한테 돈을 쥐어주면서까지 수출을 더 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이건 세계 시장을 특정 상품으로 넘쳐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공급 과잉이 생기면 국제 가격은 폭락하고 국가의 교역 조건은 나빠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으로 우리 수출품을 외국인들한테 싸게 팔아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모델을 다뤄왔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책상 위에서 하는 이론 노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렌즈가 되어주거든요. 이 표준무역 모형이라는 게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던가 어떤 나라의 기술 성장, 또 정부의 정책 변화, 이런 헤드라인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틀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적인 그림이 아니고요. 지난 20년 동안 주요 경제대국들의 교역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저런 오르내림이 결코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델이 설명하는 성장, 기술, 그리고 정책이라는 힘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델은 세계 경제가 얼마나 촘촘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 나라에서 일어난 변화가 절대 그 나라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마치 물결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도 과연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이 모델은 궁핍화 성장이라는 그런 섬뜩한 가능성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